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구 때문이었다. 자,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가리는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당에도 치명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도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용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부터 투표 시작입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 내용 중심으로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3월 3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검찰이 윤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자신만 부당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를 겨냥해서 상처가 났는데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썩게 된다면서 민주당이 건강한 제1야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과반 득표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짓겠다는 김기현 후보와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경쟁 주자들 사이에 사활을 건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진주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일어나 놀란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땅이 들썩거리고 창문이 흔들리는 등 곳곳에서는 진동이 감지됐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경기도 용인시 죽전역으로 접근하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된 이 여성은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은방을 털고 도주하면서 경찰의 검문마저 따돌렸던 용의자가 공개 수배 끝에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 하루 이상 머무르지 않았고 택시도 5분마다 갈아타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S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SM 현 경영진과 손잡은 카카오보다 이수만 전 총괄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만배 씨를 몰랐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도 안 하고 대장동 실무자를 몰랐다는 자신만 기소했다면서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앞선 3차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준비한 입장문은 없었습니다. 공소 사실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수시로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고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도 쳤던 고인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왜곡이자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경험한 내용이나 횟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 임직원 4,000명 가운데 고인과 같은 직급만 600명이고 시장 때 해외 출장은 16번이나 다녀왔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검찰이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 처분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줄곧 말을 아끼던 이 대표도 이 대목에선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오히려 이 대표가 고인과의 사적, 공적 접촉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선 과정에서 수사받다 숨진 고인에 대해 후속 질문을 차단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인 백현동 땅 용도 변경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 발언의 진위를 가리고자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40명이 넘습니다.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열릴 예정이라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언제까지 법정에 서게 될지는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효루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라는 상처를 이제는 민주당이 도려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상처가 나면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게 됩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제1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에 대한 맹비난으로 맞섰습니다.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관련 입장엔 말을 아끼며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자며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독단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이자 수사 방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뇌물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지금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행여 당선 무효형의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당과 이 대표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그러면 성남 시민은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될 뿐인데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는 말은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대표가 변호사인 만큼 불법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의 죄가 있으면 본인의 죄만 처벌받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내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은 오히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일부 강성 당원들이 모여 수박 모양 풍선 터뜨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당원들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비명계를 배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수박에 비유하며 이재명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에 거칠게 항의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요구 청원도 5만 명을 넘어서며
비명계를 겨냥한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당무 감사 평가에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지도부 선출 때도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공천과 관련이 없고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남게 됐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안이 있다. 굉장히 좋은 안이고 이 공천안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이 정책이 아닌 한 정치인을 위해 나서는 건 본말이 전도된 거라며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지도부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꼬집었고 이재명 대표 거취 결단 압박에 대한 수위도 높였습니다. 당대표를 일단은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과 내홍이 격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40%대 지지율을 목전에 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5%포인트 급락하면서 30%대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서울은 국민의힘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수도권 전체에서도 여당에 크게 밀렸습니다. 총선에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원론과 견제해야 한다는 심판론 사이 격차도 지난해 12월 조사에 비해 확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추가 영장 청구까지 진행될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더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극적인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를 포함해 민주당 내홍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박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을 요청하는 당원 청원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윤영찬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청원 취지에 언급된 여러 주장은 청원 요건에도 맞지 않는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성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미국 행보 기사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방용철 부회장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수시로 대북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배임과 횡령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한 듯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방 부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면서 한 달에 2-3번 만나는 건 물론 늘 통화하고 소통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은 물론 쌍방울의 대북 경협사업 전체가 이 전 부지사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쌍방울이 히토리우와 광산 개발, 신의주 땅 개발에 대한 600조 분량의 계약서를 썼는데 경기도가 묵시적으로라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방 부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태영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하는 걸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건 아니라면서 친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습니다. 법인카드를 직접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는 등 뇌물을 제공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던 당시 제공했던 법인카드를 회수하려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돈 쓸 데가 있다고 해 알겠다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는 일요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4번째 피의자 조사를 벌입니다. 방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신문도 예정된 가운데 쏟아지는 불리한 진술에 이 전 부지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왔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은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 건지 김다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금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협찬이냐 후원이냐 하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유무입니다. 성남FC 후원금은 이 대표가 건축 인허가나 땅 매각 같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였지만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은 통상적인 마케팅 계약에 따른 지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코바나 콘텐츠 협찬 기업 가운데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곳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암묵적 청탁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협찬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경과나 처리 경위를 확인했지만 부정한 정황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떠나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으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혐의입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거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부정한 금품이고 윤 대통령 부인의 회사가 받은 돈은 통상적인 협찬금인 이유, 검찰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설명을 빌리자면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교수가 편법으로 혜택을 준 거였지만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협찬금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뤄져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입장인데 비슷한 구조를 띈 사건들과 배치되는 검찰의 판단은 형평성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조사 대신 서면 조사만 2차례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강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협찬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항고나 재정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공모할 당시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거짓 기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건지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할 당시 작성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직자로서 적정한 인물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분량만 60쪽에 달합니다. 자녀가 원고나 피고로 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벌였던 만큼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정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했고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끝난 소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지만을 보면 정 변호사가 거짓 답변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혐의 적용이 어려울 거란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질문의 의도가 현재 상황에 국한해서 질문한 것이라면은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따져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사 검증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학교 폭력 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아니오라고 기재한 것은 인사권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게 한 것, 즉 위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과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분석한 뒤 정 변호사와 윤 청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학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대가 아들 정 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반영해 전형 당시에 감점했다는 구두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씨 입시에 사용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나 사장 취임 이후 탈선 사고와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기관장으로서 관리 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에 임명됐고 이번 조치는 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첫 번째 해임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세제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혈세를 한 푼도 쓰지 않겠다거나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를 지향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본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출범한 금융당국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고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새롭게 공시하고 잔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은행 돈잔치 논란 속에 출범한 금융당국의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가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첫 개선안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외에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한 겁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금리 비교 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도 증가하고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 대출도 어느 은행이 이제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요. 국민 출생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인가 세분화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됐고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분석됐는데 경쟁 촉진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과 건전성이 악화할 거란 우려 등이 나왔습니다. 몇 개면은 경쟁적이고 몇 개면은 경쟁적이지 않다 이런 식의 접근은 완전히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있는 은행의 현상에서도 좀 더 환경을 경쟁적으로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리 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때 대출금리 상승폭을 완화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퇴근 시간 죽전역으로 접근하던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주변 승객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60대 2명과 50대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수인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죽전역에 도착하기 직전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 사건으로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금요일 퇴근 시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민들도 불안에 떨었는데요. 역내 편의점 직원과 평소 죽전역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앰뷸런스 와가지고 저쪽에 구급대원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까지만 봤어요. 근무하는데 안으로 뭐 들어와서 그러진 않을까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막상 오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관련 소식이 확산됐는데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다른 여성 승객이 항의했고 그러자 갑자기 통화를 하던 여성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또 이를 말리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37살 여성 A씨를 체포했는데 약물을 복용했다는 A씨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진주시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12차례 지진 가운데 두 번째 강도인데요. 진안 근처 마을 주민들은 폭음을 들었다, 땅이 들썩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면 사무소 앞 주차장이 강하게 흔들립니다. 건물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같은 시각 평화로운 시골길도 흔들리면서 놀란 시민이 영문을 몰라 주변을 한참 동안 돌아다닙니다. 돌담을 쌓고 있던 곳을 비추던 CCTV는 땅이 흔들렸던 순간을 그대로 포착했습니다. 8km 깊이 진앙에서 규모 3.0 지진이 난 순간입니다. 바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게 좀 아마 크게 느꼈는 모양입니다. 그 꿍 하는 소리와 함께 폭음과 함께 도로가 들썩 들리는 느낌을 몸으로.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서 난 이번 지진으로 경남에서는 진도 4, 전남과 전북에서는 진도 2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인데 주민들은 더 큰 진동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밭에 팥바위로 나갔는데 막 내가 일이 되더라고. 그 서가 있으니까. 그래 오면 지진다 내가 지진다 혼께는 우리 아저씨는 그 용기에서 내리던 말 지진 왔다 혼께는. 그러면 바로 올라갔거든. 뭐 냉장고가 터졌는 거 어찌 되는 거 몰라가지고. 한반도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 경남 소방본부에 지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랐지만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거의 없겠지만 앞으로 얼마 동안은 지진 발생 지역에서 어떤 흔들림이 있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풍에 불이 커지면서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과수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야산을 집어삼켰습니다. 산 능선엔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전남 순천시 월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2시 15분쯤 300m에 달하는 불길이 능선을 따라 이어지고 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릅니다. 산 아랫마을은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집이 위험하니까 밑에 불이 이렇게 낙엽이 타내려니까 거기 끈이라고 인명 피해도 없고. 오후 3시 30분쯤 산불 1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1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에 대응 단계를 산불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인근 마을 3곳의 주민 90여 명이 마을에 간 등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m의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커졌습니다. 산불 헬기 21대와 진화장비 23대가 투입돼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변 과수원에서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했습니다. 누가 지금 산불을 가해자인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산림당국은 화재 피해 면적이 5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불씨가 되살아날 경우를 대비해 감시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충남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 충남에서 산불이 발생한 곳은 공주시와 태안군, 홍성군과 부여군 등 모두 5곳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부분이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을 태우던 중 불씨가 날려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산림청은 최근 날이 풀리면서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주말부터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은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은방을 털고 도주하면서 경찰의 검문마저 따돌렸던 강도상의 용의자가 결국 수배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첩보원처럼 치밀하게 도주 행각을 이어갔지만 추적하는 경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PC방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며 검문을 벌입니다. 이 남성은 신분증을 건네고 화장실에 간다며 들고 있던 물건을 모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뜨더니 그 길로 자취를 감춥니다. 자연스럽게 나갔어요. 계속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고 흡연실을 가고 나는 범인이 아닌데 내가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한 거죠.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난달 14일 경남 거창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피의자. 이후 이 남성의 도피 행각은 첩보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 하루 이상 머무르지 않고 옷과 신발은 수시로 바꿨습니다. 택시도 5분 정도 타고 내려서 한두 시간 걷다가 다시 택시를 짧게 이용하기를 반복하는 등 동선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동대구역에서는 서울행 무궁화 열차표를 샀다가 타지 않고 옆 선로에 수서행 기차를 타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또 PC방에서는 자신과 연관된 기사를 검색하고 경찰 추격과 도피를 다룬 영상물을 봤습니다. 사건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걸로 일부 확인이 됐고 주로 영화 관련 내용들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도피 행각은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시민의 제보가 더해져 2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행적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마지막 TV토론회가 있었고 내일부터는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과반 득표를 통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짓겠다는 김기현 후보, 또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경쟁 주자들 사이에 사활을 건 여론전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유지해온 김기현 후보는 과반 득표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 예비 경선 문턱에서 좌절한 윤상현, 조경태 의원까지 모두 안아 연대와 포용, 탕평의 이른바 연포탕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었던 전우들이기도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전당대회의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하나 되는 국민의힘.
추격자 입장인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1주년 성명서를 내며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점을 다시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해 거친 공세를 퍼부어온 당내 친윤 그룹을 향해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단일화의 진정성과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까? 천하람 후보를 돕는 이준석 전 대표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인물들에 빗대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 네 사람이 소설상의 나약한 한병태로 끝나지 않도록.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 공세를 이어가던 황교안 후보는 이번에는 천하람 후보를 향해 색깔론까지 꺼내들며 보수 지지층 표심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공안의 전문가 아닙니까? 공안부에서 여러 훈련과 작업들을 거친 사람인데 그 천하람 후보의 발언 구석구석에는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의힘 역대 최대 규모인 당원 8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ARS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율에 따른 후보들 간 유불리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후보들 간 여론전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역대 세 번째를 맞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8일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과 선물을 뿌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금품 제공 사례는 120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전남 지역 농협조합원이 지인으로부터 봉투를 받았습니다. 5만 원권 2장과 함께 여러 사람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쪽지도 들어있었습니다. 나한테 줄 때게 돈만 준다는 것이 돈 속에 그 명단이 같이 있어버렸던 거예요. 씨가 전화가 와서 그 명단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이 어디까지 뿌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좀 더 탐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한 명한테만 줬을 리는 만무할 것 같더라고요. 그 해당 마을만 줬을 리는 만무할 것 같아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다가 적발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네는가 하면 건어물 선물 세트를 돌리다가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낮에 카페에서 돈 봉투를 주려다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조합장이 되면 높은 연봉은 물론이고 조합 인사를 비롯한 경영과 사업에 강력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후보들은 당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현재까지 331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27건이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합 특성상 후보자와 조합원이 혈연과 학연, 지연으로 얽힌 경우가 많아 선거 때마다 과열과 혼탁이 심해집니다. 후보자와 조합원 간 친분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와 그로 인해 오랜 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으로 범죄의식이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금품선거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수만 씨가 SM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는 자신에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SM형 경영진은 지난달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분 9.05%에 달하는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카카오에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부상할 경우 지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1대 주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수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SM 경영진은 경영상의 이유로 혼주와 이제 전환사찰을 발행했다고 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입장을 이제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이미 이수만 대주주 지분 가운데 14.8%를 인수했고 풋옵션이 걸린 이전 총괄의 남은 지분 등을 합하면 하이브의 SM 지분율은 20%에 육박합니다. SM의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는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저지됐다며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도 SM을 자식이나 친인척이 아닌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업계 베스트에게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쟁 관계였지만 자신에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지분 매각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된 카카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SM 현 경영진과 폭넓은 사업 협력 관계를 구축한 만큼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경영권 확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9천억 원 규모 1차 투자금을 확보했지만 공개 매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하이브와 전략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SM 현 경영진 역시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오는 31일 열릴 SM 주총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오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는데 앞서 북한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한미가 이번 달 대규모 야외 기동을 포함한 연합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자유의 방패 연습인데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기간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연합 특수작전훈련 같은 20여 개의 훈련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과거 1부와 2부로 나눠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만 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구분 없이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엔 2018년 중단됐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전개도 예상됩니다. Warrior Shield FTX stands for the ROK-US Alliance's capability and resolution to ensure a combined defensive posture to defend the ROK. 북한은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에 옮기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여부와 수준이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B-1B 전략폭격기는 지난달 19일에 이어서 12일 만에 다시 한반도에 출동했으며 이번 훈련에는 최첨단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대남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040년까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혁신 4.0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소초, 그러니까 GP 경계는 물론이고 북한 핵미사일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도 AI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 AI 기술 활용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지휘 통제 인프라를 통해
AI 기반의 통합작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핵심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신속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킬웹이라는 작전 개념을 공식화한 겁니다. 기존의 킬체인은 표적 탐지와 식별, 결심, 타격까지 단계별로 무기체계 수가 제한됐는데 킬웹은 단계별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AI가 실시간으로 상황 인지를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무기 체계들이 다양하게 여러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혹 공격을 당해서 기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다른 것이 그 기능을 맡아서 수행을 하면서 실수 없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전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를 합동작전 개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병력 부족에 대비해 임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휴전선 경계도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으로 대체할 예정인데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또 드론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국방 AI 분야 전담센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런 변화들과 함께 미래 작전 소요와 병력 공급 균형을 고려해 군 구조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오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 예정 시간보다 법원에 1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별 말 없이 법정에 좀 들어가고 퇴정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검찰에 출석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한 시간 동안 뭐 카메라맨이라든지 또 뭔가 인터뷰를 짜기 위해서 기자들이 많이 수고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지지자들한테 손 한번 올리고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그런 말 없고 중간에 한 말씀 정도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판을 하는 만큼 이제 자기의 말이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그런 어떤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원래는 사실은 10시까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회를 한다는 의미로 한 40분 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법정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계속 묵묵부답이었던 이재명 대표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취재진에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시 듣고 오시죠.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호김 의원님, 검찰이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여론을 향해서 부각시키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시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위 김용 그리고 유동규 그리고 이 김문기가 서로 알게 된 시점이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요. 성남시정 시절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김문기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초과이익 환수 삭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주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 바로 김문기 처장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김문기 씨가 사망하자 본인은 잘 몰랐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근데 그것이 소위 앵커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아무 의도 없이 한 것이냐.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언론 인터뷰가 한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 그랬다. 내가 수많은 직원들을 다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후보 시절에 그 부친의 집을 파는 과정에서 김만배의 누이한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만배를 몰랐다 그러는데 검찰에서 그냥 각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은 또 검찰대로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 측근이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기소를 검찰이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만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김만배 누이하고 거래를 한 것이고 또 김만배랑 한 번 점심을 먹었다는데 그것도 둘이 먹은 게 아니라 박영수가 주관하는 오거나이저하는 그 오찬 자리에 우연히 같이 얼굴을 맞대는 기회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중잣대인지의 여부는 여론이 판단할 몫이고 검찰은 어쨌든 법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김만배를 몰랐다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그다음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이 또 어떤 진영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저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자, 문제가 된 발언은 방금 전에 정호김 의원께서 짚어주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것하고 또 하나가 있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김문기 처장은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 두 발언의 이제 배경과 고의성 여부가 앞으로 관건이 될 텐데, 자,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탐색전 없이 바로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그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 몰랐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은 사람들 아는 기준이 뭐냐. 이 팀장만 해도 600명 정도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폈고요. 검찰은 대면 보고도 했고 여행도 같이 갔는데 이걸 모를 수 있느냐. 더구나 휴대폰에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변호사 이 두 가지가 저장돼 있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논리에 의하면 이미 시장되기 전부터 알았던 사이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어떤 공약과 관련돼서도 개입한 적이 있고 또 관련 세미나에도 같이 나란히 유동규, 김용과 같이 참여했고 또 실제로 해외에 나갔을 때도 골프를 칠 때 뭐 이렇게 골프 커트를 운전했을 정도. 사실 골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4명 안에 있다는 것이고 4명 안에서 5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골프를 치면 골프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한다고 치면 7시간 또 뭐 한 10일 정도 긴 여행 동안에 같이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재명 시장이 모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다니지만 하이직 공무원들이 모른다 그렇게 끝까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시장이 뭐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있어 왔지만 수많은 하위직 직원들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도 있지만 이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황상으로는 모르기 힘들 것이나 그 법리적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판사의 판단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것은 백현동 문제는 사실은 이제
역시 혁신도시 건설법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공문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국토부의 답변은 니네 씨가 알아서 재량껏 하라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걸 압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는 앞에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재량권에 맡겨지는 반면에 백현동 건은 사실은 저보다 유죄에 가까운 정도 취지의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오히려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 발언은 공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이제 한마디만 좀 첨언을 하자면 바로 김문기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유동규 씨가 입을 열지 않습니까? 김문기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해외에 출장 갈 때도 유동규가 적극 천거해서 김문기를 포함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과이익 환수 삭제와 관련해 갖고 처음에 김문기가 많이 야단을 맞았대.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삭제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로. 근데 나중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뭐 칭찬을 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유동규 씨 그리고 김문기 씨 가족 중에 일부가 이제 아마 증인으로 나중에 이제 참석할 것 같고요.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단순히 국토부 압박 또 직무유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 가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이 내막을 보자면은 그 문서도 있겠지만 결재 문서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 용도에 대해서 용도 상향을 해주지 않다가 바로 그 지인이고 또 선거 운동을 같이 했었던 인사가 그 개발사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주거든요. 성남시에서. 그래서 자연 녹지를 갑자기 준주거지로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임대주택 비율의 경우에도 나중에 그 원래 거기가 임대주택 아파트용으로 짓는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그러니까 용적률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선거 운동에 관여했던 즉 이재명 시장을 잘 아는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진상과 1년에 걸쳐서 100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 꼴로.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 소위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김모라는 사람도 몇십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개발사는 엄청난 이익, 3천억이 넘는 이익을 또 챙겼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왜 특별한 이유 없이 근데 그 이유가 국토부가 압박해서라는 거 아닙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였는데 그런데 국토부가 과연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도 어느 정도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토부 관련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은 시간이 좀 안 돼서 다음번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공방들이 오갈지 다음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판이 지금 이 재판만 해도 2주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도 참 힘든 이런 상황인데 당은 좀 뒤숭숭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에 좀 변화가 이번 주에 큽니다.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 갤럽 오늘 여론조사를 봤더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격차가 10%포인트로 벌어졌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재판의 이 시작이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미디어 상으로 봤을 때 한쪽은 물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저쪽은 나름대로의 여론조사상으로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이쪽은 사실은 조금 더 뭐 혐오감을 높여가는 중도층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지지율이 높아지고 또 지금 이 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무당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민주당 지지에 대적할 만한 정도 숫자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즉 민주당의 지지가 무당층으로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정도 10% 수치로 그대로 이제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매주 또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고 또 출석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유력한 증거라든지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어떤 검찰 측의 증거라든지 이런 제시들이 나올 때마다 또 오늘도 똑같은 일정에서 유동규 재판 속에서 유동규가 또 한마디 거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계속적인 악재가 될 것이고 이것이 아마 다음 총선에 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뭐 현직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만 당협위원장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시 당내에서 이재명 사퇴에 대한 목소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옮겨갔다. 이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서울에서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 이게 체포한 그 표결 사태 이후에 지금 이 격차가 확 더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비명과 친명 간의 그 볼썽사나운 그런 갈등의 모습 거기에 더해가지고 개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지지자들이 무슨 개딸 문파 해가면서 굉장히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고 지금 계속해서 최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지지율이 이제 하나의 그 임계점이 돼갖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민주당이 이제 수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의 임계점이 나올 거예요. 지금 벌써 20%대로 국민의힘과 10%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무당층이 27%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친명과 비명으로 갈려졌지만은 이 지지도가 점점 더 내려가면은 당장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받는다 해도 내가 총선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생기면 이 당은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끝까지 심지어는 지금 본인이 한 말이든 아니면은 그 하지 않은 말이든 상관없이 이제 옥중공천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애초에 없었던 거라면 옥중공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증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선거법 위반 얘기만 하고 있지만 지금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증언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민주당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도 계속되고 지지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를 지금 계속 꺼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 대표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사퇴할 생각이 없고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자, 이걸 들었다는 이제 보도 발언이 나왔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의사 전혀 없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비명계 분들하고 표결하기 전에 많이 만났었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 실제 만나서 한 대화 내용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차이가 있다. 다르게 얘기한다. 이재명 대표가 23일 날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기자회견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표결 앞두고 만나고 오면 언론에 그분들이 계속 그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결시켜주면 사퇴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는 얘기죠. 자기는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다. 비명계가 말했다고 한 거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추가 영장을 청구해도 이제 사퇴 의사가 없고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지금 CBS 논설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통화해서 들은 거라는 거죠. 아마 이제 녹음을 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김규환 논설위원장의 얘기가 터무니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옥중공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자기가 해석한 것인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뉘앙스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자기가 그런 뜻이 없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얘기하지만 또 만난 의원 입장에서는 마치 그런 뜻을 이번만 부결을 세게 커버를 해주면 그 다음 수순은 좀 상의해서 할 뜻 같은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지를 남겼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온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가 총의를 다해서 부결시켜 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김기현 논설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23일 기자회견에서 오랑캐 발언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그런 뜻이 전혀 없구나. 그럴 바에야 계속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힘을 더 실어줘봤자 우리한테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그야말로 기권과 말하자면 가결의 표 30표 정도의 이탈표를 만드는 여지를 줬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전에 기자회견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미팅을 한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은 내가 말하자면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지만 그 다음 수순은 이선 후퇴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과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분위기의 기조는 이재명 대표가 당혹스럽게 사람들이 다 세게 170표를 만들어 줄 줄 알았더니 30명 이탈하는 거 보면서 그립을 다시 세게 지었다. 그래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고 내 공천권 끝까지 가져간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명하고 있다. 결국에는 격돌이 예상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격돌이 예상된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금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주장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방송에서 나온 그대로다 이렇게 또 재반박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재판도 계속 받으러 다니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지금 얘기 들은 것처럼 사퇴 절대 없고 옥중공천도 불사하고 이 생각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얘기만 들으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기적인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화는 맥락과 분위기와 이런 걸 전체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 김논설 위원장은 언론인입니다. 근데 아까 저기 녹음했을 거라는데 저는 100%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그렇게 말 안 했다고 딱 잡았다면은 완전히 자기가 뒤집어 쓰는데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니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뉘앙스가 옥중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 당신 또 체포동의안 가결돼 가지고 만약에 구속이라도 되면 어떻게 그러면 그래도 내가 공천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를 그럼 옥중공천을 한다는 뜻이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지금 이제 부결이 됐지만 그 수치를 보면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거의 아무도. 그런데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또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절박하니까 무슨 그때는 그 표결에 임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보이콧을 하자 별 얘기가 다 나올 정도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사직생의 그런 대안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아마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는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재명 대표 주변의 친명계는 그거를 지금 같이 이제 그 맞장구를 치면서 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가 거의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인데 제가 볼 때 이건 관전자로서 하는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이선 후퇴하겠다 그러면은 설사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더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건데 그게 참 안 되는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안타까울 것까지는 없는데 비단 뭐 이재명 대표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오히려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 되고 있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29%밖에 안 되는데요. 저 지지율 더 떨어지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 한다 그래도 당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가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무감사 평가 항목 중에서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건데 당장 비명계 반발이 나오죠. 반발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현재 지금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당원들의 행동을 보면 건기를 넘어서고 있고 검도를 넘어서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당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상민 의원은 뭐 나치 그런 것까지 불러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보면 장경태 정치정책위원장이나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설령 뭐 구속이 되거나 다른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저 이재명 대표 또 친명계의 위기로 몰아가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 강성 당원들 행동은 이러는 사이에 점점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당사 앞에서 수박 풍선 터트리는 행사까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발로 나온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이탈표가 생각보다 이번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전국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것이 결코 여권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오늘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까? 그 안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언론에서 평론을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해가지고 지지도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당이 저렇게 죽을 쓰는 것이 나으니까는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키지 않고 저렇게 계속 질벌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수순이 빨리 가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혹여라도 누군가가 했다면 참 이 암울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맛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분석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뭐 별달리 잘하는 거 없는데 야당이 저렇게 계속 분탕질을 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계속해서 추락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은 소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29%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정말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도 이러다가는 나도 총선 나가면 떨어지겠다 싶으면 아마 그때는 마음을 바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비대위 만들고 뭐 개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과연 지금 27%의 무당층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관망하는 부동층들이 어느 당으로 지지를 바꾸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 반사 이익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이고 책임 여당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책으로서 그리고 민생을 살핌으로써 지지율을 올려야지. 저 이재명 그리고 그 친명계 계속해서 뭐 수박 깨기 하면서 권리당원이 강성으로 나가면 결국 그 권리당원 소위 그 개딸들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근데 검찰 수사 속도 조절론까지 나왔는데 정호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좀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씁쓸할 뿐만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에도 어긋난 부분이죠. 과도한 오만 방자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한 날 발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불 작전이고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뭐 김만배 뭐 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만큼 쌍특검을 비롯해서 현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균형 잡힌 수사를 하지 않는다, 비대칭적이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법안의 골자 자체가 과연 밸런스를 소위 균형 잡혀 있느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쪽은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법안 내용을 보면 또 민주당만 특검을 지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성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네요.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부동산 거래 특혜 의혹 이 부분은 이제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 누나 집, 이 부동산 거래 내용 이 부분까지 좀 넣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당 특검법 발의를 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다는 건데요. 국회 교섭단체는 2군데밖에 없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만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민주당의 그 진정성을 다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5클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그 곽상도 의원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국민들이 공분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55클럽이 무엇이며 이 사람들이 정말 약정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 율사라고 하는 지금 검사 판사들 중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루되었다라는 게 진실인지의 여부를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0억 클럽에 대한 그것이 특검이 됐든 수사가 됐든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민주당이 그것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라든지 이 체포 동의라든지 이것과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정파적인 이해가 다분히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특검을 자기네들만 결정할 수 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50억 클럽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50억 클럽 이 개발, 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지금 발의를 또 한 상황인데 정의당은 양당을 거대 양당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차라리 정의당 거를 그럼 받아들이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좀 더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자기 자신의 신상과 관련해서 특단의 어떤 결단을 내린다면 55 클럽 해야 이게 더 민주당이 정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는데 요걸 딱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또 방탄 세우는구나. 결국은 50억에 대해서 알고자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자신들의 대표의 정파적 이해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오늘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오늘 좀 재미있는 부분이 내가 아니면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질문을 이제 사회자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꼽았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꼽았더라고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을 합해서 김철남 이렇게 꼽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그냥 재미있게 보는 코너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코너다 봐야 되겠죠. 안철수 후보가 두 분한테 지목을 받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지목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당 대표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역으로 해석하면 또 그런 해석도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지 않냐. 부담 없이 이렇게 던지고 그냥 립서비스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주는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이제 또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가장 강하게 말하자면 그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것은 김기현 후보에 대한 어떤 부동산 무슨 투기 의혹인데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 가면 김기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자기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의 당원들에게 대한 제대로 된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가이드인지 예인지 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더욱더 헷갈리게 되는 어떤 뭔가 비전과 그 선택대를 구분시켜서 나는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어. 이래야지
우리 당이 잘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토론회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셨군요. 자,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속한 단톡방에 김기현 후보 홍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비방 이런 메시지가 공유됐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있어서 논란이었는데요. 천하람 후보 주도권 토론에서 이 관련 질의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 부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안 후보님께서 뭐 단식 투쟁을 하면서 드러눕든지 뭐 그렇게 좀 결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미 저 선관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윤한연대, 윤핵관 이런 말 쓰지 마라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쓰실 결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미 썼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윤심 마케팅 하신 게 후보님이잖아.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과 공감을 잘해서 서로 간의 협조를 통해서 당을 성공시키고 아니 그 김기현 후보님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잘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되고 다른 후보들은 그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아니, 협조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니 제 얘기는요. 윤안연대를 했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하겠다, 윤심이다 이런 거를 무슨 상표권 등록해가지고 상표권이 지금 후보님한테만 가 있습니까? 윤심의 상표권이 있냐 마지막까지 지금 윤심 공방이 이어지는 장면 보고 오셨는데 오늘 사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윤심 대통령실 개입 이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거든요. 지금 토론회에서 보셨지만 천하람 후보가 주도권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천하람 후보가 이제 꺼내 들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짝 공감을 해주면서 또 편들어주기도 했고 하면서 문제를 꺼내 들으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이 문제 제기는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의 본질은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결국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희미하게 선거 운동을 하니 당신 표가 더 떨어지는 것이오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천하람 후보의 얘기였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번 체리 따봉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또 누구를 비방하고 이런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심각성, 그 심각성에 더해서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체리 따봉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요. 이걸 결국은 다 들통이 나게끔 지금 하고들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자기네들끼리 이 단속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은커녕 이렇게 개입하고 또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다가 이야기들을 합니다라고 전부 국민들 앞에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거는 사실은요. 김기현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이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실이 상당히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실제로 마치도 아주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지금 감나라 배나라 지금 다 하고 있구나.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잘못된 이미지와 왜곡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와중에 안철수 후보가 저 지금 뭐 문제 제기했거든요. 또는 무슨 뭐 지금 윤핵관 뭐 윤한연대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저 용산에 가서 들어 누워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저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아까 뭐라 그러냐면은 전부 김기현 천하람은 자기 아니면 안철수 뽑는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김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상대 라이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는데요. 김영우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거슬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도 내걸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법적인 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엄중한 뭐 어떤 대통령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를 행한 것이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에게도 큰 치명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이 후보들의 많은 어떤 격앙된 모습 속에서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을 다 무서워해요. 과거의 유신 하에서의 어떤 국회의원 같은 그런 느낌들. 즉 강하게 말해 핵심이 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결기 있게 우리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조차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했는데요 라고 말 한마디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몇십 년으로 후퇴한 것 같은 느낌들 그런 것들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지금 당대표로 나오겠다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스스로 톤다운 해가면서 저런 대통령실의 어떤 오만함들을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의 슬픈 현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안철수 대선 때 그 단일화한 1주년 그 성명서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가 잘못됐냐 대답하라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뒤늦은 기자회견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뭐 뒤늦은 기자회견일 뿐더러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김기현 후보가 지나친 부분이 있죠. 네. 지난 대선을 평가했을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개인이 대통령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여당의 지위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말하자면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연히 한 사람으로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러닝메이트로서 이 당을 잘 만들어 가겠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열심히 당을 이끌어서 책임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그런 여당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신이 그 뭐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과거에 민주당 출신이니까 입만 열면 민주당 아니면 자기 토지 공격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처럼 하네. 안철수 후보에게도 민주당처럼 하네. 이런 민주당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프레임을 계속 공격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치졸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제 투표가 다 되고 결과 지지율은 격차가 나는 데까지 나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이런 대응이 굉장히 우울해 보인다 그렇게 느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이 발언 들은 이후에라도 뭔가 반응이 있었으면 조금 달라졌을까요? 지금 글쎄요. 지금 현재의 구도는 뭐 어떤 형태로든 김기현 후보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무리수를 뜨든 대통령의 의지만이 각인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안철수 후보의 대응이라고 해도 별로 효력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젊은 층들에게 투표를 좀 하라 이런 독려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걸 인용하면서 엄석대를 윤석열 대통령에 이제 빗대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천하람 후보도 이걸 가져와서 김기현 후보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토론에서도 봤는데 천하람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당원 책임 당원이 뭐 80만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그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당원 가입을 한 사람 중에 그 투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당의 안정과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도 그 국민의힘엔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서 또 당원 가입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러한 기자회견 때문에 천하람 후보와 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애초부터 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지금 그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겨냥하는 층은 젊은 층들 중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오히려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그 당원들을 공략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나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필이면 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한테 비교와 비유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책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엄석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학자들 중에는 그 소시오패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엄석대와 이렇게 등치시키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생산적인 비판 또 애정 어린 비판 그리고 지금 임기가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화려하게 당선되는 그때의 상황과는 지금 다르다라는 거를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간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원 100% 투표고요. 82만 당원이 되면서 당원 지형도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느 층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글쎄요. 충청도의 당원들이 많이 늘었고 젊은 층 또 당원도 젊은 당원 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이제 초박빈 상태에 가서는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냐 없냐 이제 그런 부분에 도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 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니까 소위 빅4 후보의 여론조사가 거의 92% 정도 해당되더라고요. 88% 정도가 무응답이나 어떤 후보를 정하지 않는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한기환 후보한테 가는 표가 사표 심리 때문에 좀 김기현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많고 또 100% 다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김기현 후보가 가반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저는 없잖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돼서 7일까지 이제 모바일과 ALS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한일 양국의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지 않은 첫 번째 3.1절 담화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0건을 분석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엔 일본에 대한 사과나 반성 요구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모든 3.1절 기념사에 사과나 반성 등을 촉구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2011년 이후엔 모든 기념사에 역사 직시나 과오 반성, 진실 인정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과 2009년에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2008년엔 언급은 했지만 실용을 더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둘째 해까지 말을 아끼다가 2005년부터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 왜곡, 독도 문제까지 한일 간의 갈등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 연후에 화해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사엔 일본에 딱 한 번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는데 취임 첫 해 일본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시작으로 한일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때는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 이 구도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번에는 좀 벗어난 것입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의외로 재임 기간 내내 3.1절 기념사에서 사과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1993년 8월 일본이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에서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장기 집권 시기에 이 같은 역사인식을 부정하는 우경화의 흐름이 이어졌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 같은 현안까지 부각되면서 우리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대통령실은 3.1절 기념사를 둘러싸고 친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역대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제국주의 침략이 정당했다고 말할 대통령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역사의 아픔을 이기고 미래를 위해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힘을 키우고 세계사적 안목을 키우자는 건 진영을 넘어 역대 정부에서도 강조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세우고 보편적 가치를 가진 이웃과 연대하고 번영과 미래를 가져오는 게 3.1운동 정신이자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우리나라와 일본 경기에 시구자로 나섭니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이란 의원 연맹의 신임 회장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내정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우리나라와 일본 경기의 시구자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확정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명성부를 펼쳐온 한일전이란 무대에서 시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많은 분이 일본 대표라는 긍지를 품은 사무라이 재팬, 즉 일본 야구팀을 응원하고 있다며 그 기분을 공유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시구 이후 경기도 관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이란 의원 연맹의 신임 회장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취임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원 연맹은 국회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스가 전 총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조만간 총회를 열고 정식 선출할 계획입니다. 스가 전 총리는 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한국은 경제와 안전보장상 아주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일 양국의 우호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이란 의원연맹은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맞춰 약 10년간 재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현 회장의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의원연맹 내부에서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된 이후 양국 의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측에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전하려면 신임 회장은 중량감 있는 전직 총리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총리 경험자를 회장으로 선출해 한일 의원 간 교류를 가속하려는 뜻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었으며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직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1년가량 총리를 지냈습니다. 역대 이란 의원연맹 회장 가운데 총리를 지냈던 인물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맹을 이끈 모리 요시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항의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을 찾아와 항의한 사람들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주민이 일장기를 내걸었으며 이후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민원인 조사를 통해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생후 9달 된 원아의 얼굴에 이불 등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돌도 안 된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님은 하루하루를 큰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보티뇽 씨 부부는 어둠이 내리는 밤이 무섭습니다. 부부의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 10일. 태어난 지 9개월 남짓 지난 아들 천동민 군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이후 거의 매일 밤 꿈에 아이가 나타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기 사고 후에 얘가 밤에 못 자요. 매번 처음 자서 아기 나와. 뜬 게 아기 여기.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집이 뭐예요? 사건이 있기 전 두 사람의 한국 생활은 힘들었지만 아이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군이 떠난 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아갈 수나 있을지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애가 있었어. 이게 행복했잖아요. 힘든지만 전심이 하고 이거 그냥 천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건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입니다. 대학원 수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탓에 천군을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단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가 낮잠을 길게 자지 않아 귀찮겠다는 게 원장이 밝힌 이유였습니다. CCTV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장은 14분 동안 천군 위에 이불과 쿠션을 덮어 질식하게 했는데 이후로도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뒀습니다. 원장의 학대는 그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원장은 아이를 맡은 다음 날부터 손이나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등 무려 25번이나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다른 원아 2명에 대해서도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달 열렸습니다. 재판에 등장한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달리 천군의 부모님은 원장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합당한 죗값마저 치르지 않는 건 아닐까 가슴이 떨려옵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진심 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처벌뿐입니다. 희망해. 제발 우리 아이들 놀아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모두 엄마 애기 너무 보고 싶어요. YTN 김철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출근을 인정해달라고 협박하고 또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산업노조 소속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을 공동 공갈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덤프트럭으로 공사 현장에 출입군을 막거나 장송곡을 트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해 모두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지부장은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도 출근을 인정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다며 이는 민주당 하나뿐이라 사실상 특별검사를 이 대표가 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충남 공주시 교동 청과 농산물 집판장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인근 점포로 옮겨 붙으면서 점포 10곳이 불에 탔습니다. 네, 정부가 빠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7일 격리와 마스크 일부 착용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달 말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주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10,000명대, 완연한 안정세입니다.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심각을 유지하던 위기 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시점은 WHO 국제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가 유력한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위기평가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소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낮춥니다. 2급은 격리 의무가 있지만 4급은 없고 확진자 발생 전수조사 없이 표본 감시만 하면 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병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의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상 회복 로드맵은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1,000여 개로 우선 조정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11.5%인 현재 상황을 고려한 걸로 1,000여 개로 줄여도 현재 발생하는 수준의 4배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새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어 개학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강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대관람차 서울링이 서울 상암동에 세워집니다. 서울링은 런던 아이를 벤치마킹한 반지 형태의 대관람차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99개국 주한 외교 대사들이 한강의 세비섬에 속속 도착합니다. 서울시 초청 충계 인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력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구상을 영어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강변 대관람차 서울링을 상암동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서울아이로 알려졌던 서울링은 런던 아이를 벤치마킹한 반지 형태의 대관람차입니다. This is very huge structure, and inside of this structure there are many cabins, and tourists and Seoulites can enjoy the panoramic view from the viewpoints in the cabins. 오 시장이 서울링 대상지를 확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서울링 후보지로 노덜섬과 상암동이 꼽혔지만 검토 끝에 상암동으로 낙점된 것입니다. 오 시장은 또 노덜섬의 공중시설인 스카이트레일과 수상무대 등을 조성하는 계획과 국제 요트 대회를 비롯한 한강 스포츠 행사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을 재미로 가득 찬 도시로 바꾸겠다며 주한 외교사절단에 서울과 한강의 미래를 집중 홍보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마라도 길고양이 42마리가 붙잡혀 제주 본섬으로 반출됐습니다. 쥐를 잡으라고 데려온 고양이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뿔새오리를 사냥했기 때문인데요. 섬 생태계를 침범하는 외래종의 문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마라도에서 도착한 배에서 길고양이 42마리를 실은 트럭이 내립니다. 고양이들을 안정시키고 탈출을 막기 위해 트럭 위로 회색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임시 보호시설로 이송된 길고양이들은 먼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준비됐다면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시더라도 외형적으로 지금 아프거나 그런 증상들은 없거든요. 그럼 건강한 애들은 합사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길고양이들이 마라도에서 제주 본섬으로 이송되는 이유는 천연 기념물이자 전 세계적으로 6,000마리밖에 없는 뿔새오리와 공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도 고양이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뿔새오리 4마리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서 공존해주면 최상의 방책이지만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분리하는 쪽으로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뿔새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강제로 이주시킨 것은 일방적이고 이분법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마라도 길고양이 이주를 통해 비슷한 문제의 경우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행정에서라든지 또 이제 여러 기관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좀 더 어떤 신중하고 좀 더 생명을 좀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마라도 길고양이들이 이곳 임시보호시설로 이주하게 된 원인은 뿔새오리를 공격한다는 추정 때문입니다. 앞으로 길고양이가 빠진 마라도와 뿔새오리의 생태를 정확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부 지역 가뭄과 관련해서 국민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례적인 남부 가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추가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섬진강 물을 끌어서 산단의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하는 등의 예비 방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무원의 출장비와 밥값이 1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을 보면 일비와 식비가 하루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5천 원씩 올랐습니다. 출장 일비와 식비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에 17년 만입니다. 숙박비도 1박 상한액이 서울은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비만 유병률이 남학생은 17.5%, 여학생은 9.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의 비만 유병률인 남학생 6.8%와 여학생 4.2%에서 각각 2.6배와 2.2배씩 증가한 것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영해로 유입되는 사례는 3중 점검 체계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선박 평형수를 통한 오염수 전파를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경우에도 2중 검사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가 국내로 선박 평형수를 통해 전파될 것이란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선박 평형수는 배에서 짐을 내릴 때 배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물을 주입하고 배에서 짐을 실을 땐 배에 주입했던 물을 배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한 배가 국내로 입항해 배출하면 원전 오염수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은 그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입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후쿠시마현과 그 인근의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미야기, 치바 등 5개 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일본 수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1차로 국내 입항 전엔 방사능 농도 분석이 1시간 안에 가능한 이동형 측정 장비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해서 국내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1시간 이내로 확인을 해서 하역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요. 2차로는 14일 동안 시료를 정밀 분석해 추적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동형 측정 장비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실히 다시 확인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온화함을 넘어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면서 아침에도 많이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며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빗방울 정도라 건조함을 해소하지 못하겠고 여전히 곳곳에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다른 지역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0도, 광주 3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